제가 이제 그래서 이 3대 패러다임을 제시한 분들의 그 원저작들을 좀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대단히 그 흥미있는 구조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우선 자유주의의 대표 이론가는 아담 스미스, 민족주의 대표 이론가 프리드리히 리스트, 사회주의의 대표 이론가는 칼 마르크스다. 이렇게 해보자고. 실제로 이제 그 패러다임 내에서는 제일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만 있는 건 당연히 아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의 그 대표 저서, 출간 연도, 공격 대상, 분석 단위, 대안 이론, 대안의 핵심, 실천 국가, 목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독특하고 또 그 나름대로 체계를 잡고 있는 것을 발견을 했다는 점이에요. 자유주의 이론은 아담 스미스가 지은 국부론에서부터 큰 그 기초를 가지고 이게 체계를 국부론에서 잡았다 이렇게 말하는데, 민족주의는 프리드리히 리스트가 지은 민족정치경제론이 체계를 잡았고, 사회주의는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이 그 체계를 잡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출간 연도를 보면은 시기적으로 상당히 차이가 나죠. 1776년에 아담 스미스가 그 국부론을 발간을 했어요. 그 여러분들 1776년 그러면 또 세계사적인 사건 하나가 기억나죠? 미국의 독립혁명입니다. 1776년. 그러니까 1776년은 그 정치계에 있어서나 사상계에 있어서 중대한 그 획을 그은 해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겠어요. 민족주의를 체계를 잡은 프리드리히 리스트의 민족정치경제론은 1841년에 출간이 됐고, 그 사회주의의 그 틀을 잡은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은 1867년에 출간됐어요. 이 사람들을 한번 보면 이게 아담 스미스 초상화고, 이게 프리드리히 리스트 초상화고, 칼 마르크스의 초상화예요. 사실은 이 얼굴은 다들 멀쩡하지만 아담 스미스는 아주 행복하게 잘 살다가 간 데 비해서 이 두 사람은 아주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어요. 이 양반은 그 고생하다가 나중에 총으로 자기 머리를 쏴서 자살했고, 이 사람은 여러분들도 많이 들었지만 아주 그 고생하면서 거의 굶어 죽다시피 한 사람이에요. 칼 마르크스. 이 사람들이 처음 낸 책들의 표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오래된 책이어서 이거 보세요. 코즈스인데 S자가 F자처럼 생겼죠. 이게 다 그 영어 고어의 그 형태입니다. An inquiry into the nature and causes of the wealth of nations. 이 아담 스미스의 책 제목입니다. 아주 길지요. 그런 걸 요것만 따서 the wealth of nations 해서 국부론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죠. 프리드리히 리스트 책, 이것은 Das nationale System der Politischen Ökonomie, 이게 정치 경제학의 민족적 체계라는 이제 제목으로 나왔고, 이게 자본론. 그러니까 자본이라는 말도 그 아담 스미스가 자본이라는 말을 썼을 때는 그냥 스탁, 즉 말하면 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자료로서 그 자본이라는 말을 쓴 반면에 칼 마르크스에 있어서는 유기적 생명체가 됐어요. 자본이라는 논의가. 그래서 그 나중에 아주 그 여러 가지 흥미있는 주장을 하는 기반이 됩니다. 이 책들은 각기 그 당대의 상황을
정말 견딜 수 없다고 생각을 해서 제출된 이론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을 쓰게 된 이유는 충성주의 때문이에요. 머캔틀리즘. 이 머캔틀리즘이라는 것은 기득권층이 그 부를 독점하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 체제에 대해서 도저히 참을 수 없다. 이것이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의 그 교술 동기가 됩니다. 그건 참 재밌는 일이죠. 아담 스미스 국부론을 자세히 보면 그 공격 대상이 핵심적으로 독점이에요. 독점. 모노폴리죠. 그 독점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국내적 독점이고 또 하나는 국제적 독점이에요. 그러니까 국내적 독점이 뭐냐 그러면 길드 생산자들의 독점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외적 독점, 국제적 독점이라는 것은 보호무역을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 둘 다 아담 스미스가 이제 그 기득권층의 독점을 반대하는 이 중대한 책을 쓴 게 이제 기본으로 그 당시의 기득권층의 독점은 국민 대다수, 민중 대다수의 그 고통을 초래한다는 점을 안타까이 여긴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왜 아담 스미스 이론이 그렇게 인기가 있었는가를 또 말해주기도 합니다. 그 아담 스미스의 이론의 그 분석 단위는 개인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종의 방법론적 개인주의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 인간의 그 주체로서의 그 경제 주체로서 개개인 또는 여기 자연인인 개인 말고 또 그 법인으로서의 기업 이런 개개인들이 모여서 구성하는 경제 체제, 즉 시장의 모습을 지금 상정을 하고 이론을 전개를 하게 됩니다. 그 아담 스미스가 얘기를 하는 것은 자유로운 시장 경쟁을 통한 시장의 자동 조정을 꿈꾸고 있는 거죠. 그 시장의 자동 조정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기본적으로 분업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아담 스미스의 책의 제1장은 분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들었겠지만 그 핀을 만드는 비유인데 핀을 하나 만들려면은 18개의 공정이 있다 이거지. 그것을 한 사람이 그 18개 공정을 다 해서 만들려면 하루에 하나 만들기도 힘들다 이거지. 그런데 18사람이 18개의 공정을 서로 나누어 가지고 분업해서 만들기 시작하면 한 사람당 2,400개의 핀을 하루에 만들 수 있다 이거지. 이런 엄청난 생산성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분업이 가지는 여러 가지 이러한 몇 가지 특징 때문에 이런 것이 가능해진 거다. 아주 대단히 그 인상적인 사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분업 체제 안에서 자유 경쟁 시장을 허용하면 이제 수요와 공급이 발생을 하는데 이 수요 공급이 만나는 점이 바로 뭐냐 하면은 시장 가격이다. 그리고 이 시장 가격은 이제 자유롭게 두면 시장이 자동으로 조정을 해서 어디를 추구를 하냐 그러면 자연 가격을 추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담 스미스 이론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자연 가격이라는 것은 그 어떤 특정한 공동체 안에서 자유로운 경쟁을
허용한 자유경쟁적 시장이 있었을 경우에 나타나게 되는 최저그 가격이, 그리고 그 최저그 가격은 거의 대부분 가장 낮은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 호주머니에 10,000원이 있다고 생각을 하자고. 이게 10,000원을 가지고 자기 이제 친구하고 같이 이성 친구하고 같이 이제 커피를 마시러 간다. 그러면 좀 걱정이 된다고. 어떤 데는 뭐 5,000원이지 뭐 어떤 데는 6,000원짜리 커피도 있거든. 그러니까 이게 그 창피당하겠는데 잘못하면 이런 걱정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럼 10,000원 가지고 커피 2잔 막 먹고 끝나는 것인데 어디 갔더니 같은 커피인데 1,000원을 하고 있다 이게. 여러분들은 아주 기쁘겠죠. 2,000원에 커피는 해결하고 그러면 나머지 8,000원으로 다시 또 다른 상품을 구매하고 다른 서비스를 받아서 여러분들이 행복을 증대시킬 수 있다 이거지. 이거예요. 자연 가격이 중요한 건 바로 이거지. 이게 이제 이러한 그 시장의 자동 조정을 표현하는 가장 그 인상 깊은 그 구절이 있죠. 여러분들이 아침 식사를 하게 되는 이유는 양조업자나 무슨 정육업자의 또는 제빵업자의 그 선심 때문이 아니고 그들의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마음이다. 자기 국을 팔아가지고 돈을 벌어야 되니까 만들게 되고 여러분들은 그래서 아침 식사를 하게 되는 거다. 이게. 심지어 거지조차도 완전히 그 선심에 기대는 경우는 없다. 왜? 상대방에게 측은지심을 초래하기 위해서 헐벗고 벌벌 떨면서도 추운데도 벌벌 떨면서 그 한푼 주표를 해야 되니까 말이지. 이게 참 아담 스미스의 멋진 그 이론이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프리드리히 리스트는 이러한 아담 스미스 이론은 어디에만 적용되냐 그러면 강대국에만 적용된다는 거지. 특히 아담 스미스 주장을 적용하려면 세계적인 자유무역이 형성이 돼야 되는데 자유무역이라는 게 사실은 허상이라는 거지. 이게 어떻게 허상이냐? 사실은 자유무역을 강대국과 약소국 자유무역 하자는 것은 헤비급과 플라이급을 똑같이 그 링 위에 올려서 싸움을 하게 만드는 거다. 올라가서 싸움하는 것이 그 자유롭게 해야 된다, 평등하게 된다고 주장을 하면서 헤비급하고 플라이급하고 싸움을 시킨다 이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헤비급이 승리하겠지. 그럼 플라이급은 쪽쪽 얻어 터지겠지. 이게 무슨 그 평등이냐 이게 무슨 자유냐 이게. 응? 그래 이제 영국과 독일이 그 자유무역을 해야 된다고 주장한다 이저 아담 스미스는. 그런데 영국은 이미 그 헤비급으로 무장이 된 산업력을 가지고 있고 독일은 인제 플라이급으로 산업이 그 시원찮하다 이게. 그러면 결국은 둘이 자유무역을 하면 그 영국은 계속 산업 제품을 팔아서 부자가 되고 독일은 그 영국의 1차 상품을 공급하는 이 공급지로서 전락하게 된다. 원료 공급지로서 전락하게 된다. 강대국이 될 것이다. 이러면은 이제 국제사회에 있어서 세력균형이 깨지고 국제사회에 있어서 세력균형이 깨지면 종속이나 또는 식민화가 진행이 된다는 것이 프리드리히 리스트의 주장이에요. 그러면 각 민족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민족 공동체가 가지는 유기적 성격을 생각을 하라는 거지.
그 유기적 성격은 이제 태어나고 성장하고 소멸하는 그게 유기지 않니? 그러니까 그 어떤 민족 공동체가 형성이 되면은 그 단계에 있어서 기본 단계에 있어서는 원시적 단계였을 거라고 이제 뭐 수렵이나 채취 단계였어. 근데 그 수렵이나 채취 단계를 지나면은 이제 농업 단계가 될 것이고 그 농업 단계를 지나는 농업 단계에서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것이 농공업 단계일 것이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농공상업 단계에 도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이 농업 단계에서 농공업 단계로 넘어오는 것인데 이것은 바로 생산력이 그 산업 생산력으로 발전이 된다는 뜻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 단계인데 이 단계에서 자유무역을 했다가는 영원히 공업화를 이루지 못하고 끝나는 것이라는 거지. 이럴 때는 당연히 국가는 강력한 보호무역 정책을 써야 되고 이 보호무역을 통해서 공업력을 증진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자유무역으로 넘어가 농공상업 단계에서 자유무역으로 넘어간다는 거지. 그러니까 보호무역을 아담 스미스는 기득권층이 그 부를 독점하는 수단으로 본 것에 비해서 프리드리히 리스트는 이 유기적 공동체의 생산력을 증대시키는 일종의 하나의 정책 수단으로 보고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러한 세력균형이 이루어짐으로써 비로소 국제적 무정부적 상황에 있는 국가들끼리 서로 평화와 상호 교류를 진행시키는 그러한 그 체제를 이루게 된다는 것이 프리드리히 리스트의 현실주의적인, 즉 말하면 민족주의적인 사고방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칼 마르크스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당시에 있어서의 자본주의가 가지는 그러한 그 자본가들의 착취 현상에 대해서 아주 강렬히 비판적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아담 스미스 칼 마르크스가 보는 세계는 이제 그 산업화를 통한 자본주의가 극성에 달해가지고 자본가들의 그 이윤 획득을 위한 노동 착취가 아주 극성을 부리고 있는 상황을 보게 된 겁니다. 이건 이제 여러분들도 뭐 잘 아시다시피 그 올리버 트위스트 같은 그런 그 소설과 영화에서 재밌게 보죠. 아동 노동을 막 그렇게 사용하는 거 그런 것들이 그때 아주 심하게 나타났습니다. 그건 뭐 칼 마르크스뿐만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지성을 갖춘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그 개탄에 맞지 않는 현상이었어요. 그래서 영국에서도 이제 이 시기에 그 공장법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칼 마르크스는 이것을 보다 더 이론적으로 정립을 했어요.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을. 일단은 마르크스에 있어서 이 기본 분석 단위는 계급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마르크스가 보니까 이 자본주의 체제에 있어서 뭐 자유라든지 또는 민족이라든지 국가라든지 이런 것은 다 이 착취를 자본가의 착취를 은폐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현실에 있어서는 그 노동을 착취하는 자본가와
그 다음에 그 자본가에게 착취되는 노동, 이게 두 개의 계급으로만 이 세계가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본가에게 착취당하는 계급과 또 노동자를 착취하는 자본가, 이 두 계층은 사실은 보편적이다는 거예요. 뭐 국가라든지 주권이라든지 무슨 뭐 정부라든지 이런 것은 다 불시시라는 거지. 그래 이제 이것을 이제 한 걸음 더 나가면은 이 체제는 곧 이렇게 노동자 행모로 붕괴되는 운명의 체제는 잠정적인 체제예요. 이 자본가 체제가. 그것을 이제 칼 마르크스는 일단은 자본의 유기적 구성이라는 것으로부터서 시작해서 이론 체계를 제출합니다. 그러니까 자본의 유기적 구성, 즉 말하면 그 마르크스의 이제 대한 이론의 핵심은 자본의 유기적 구성이 이제 중요해요. 자본이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핵심이지 당연히. 근데 이게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유기적 구성의 핵심은 이거죠. 자본은 가변자본과 불변자본으로 구성이 된다. 그 가변자본은 뭐냐 그러면 가치를 생산하는데 투입되는 그러한 자본, 즉 말하자면 노동을 사는데 투입되는 자본이 가변자본. 불변자본은 뭐예요? 그냥 생산의 수단으로서만 있는 자본들이지. 물론 기계라든지 무슨 연료, 원료 뭐 이런 것들이, 그런 건 가만히 놔두면 그냥 백날이 가도 가만히 그대로 있다 이거지. 거기에 가변자본, 즉 사람의 노동이 투입되어야 그때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생산 활동이 시작이 된다. 그런데 자본주의 그 문제점이 뭐야? 자본의 가변 자본이 만들어낸 잉여 가치를 자본가들만 가져가는 거다. 그것이 문제야. 그런데 그 자본가들만 가져가는 게 자본가들이 막 악독하고 나빠서 그렇다기보다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가지는 구조상 불가피해. 특히 자본주의적 경쟁을 하면은 평균 이윤율의 법칙이 적용되고, 평균 이윤율의 법칙에 따라서 경쟁을 하게 되면은 이윤율이 점감하는 법칙이고, 이윤율 점감의 법칙과 평균 이윤율의 법칙이 합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자본 구성의 고도화가 진행이 된다. 이게. 즉 말하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독점 대기업의 등장이 발생한다는 거죠. 이게 시간상 내가 이렇게 길게 설명을 못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특히 우리 경상대학교에는 그 아주 저명한 막스주의자들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의 강의를 한번 좀 들어보고 그 아주 전문적인 견해를 한번 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하튼 중요한 것은 이러한 상황이 발생을 하면은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두 가지 현상이 발생해요. 전 인민의 노동자화가 발생하고, 무슨 소리냐면 이전까지는 중소기업인이었다가 다 망해가지고 대기업에게 흡수당해버리고 자신들은 노동자가 되는 거지. 우리 한국 사회에서 보는 모습 아니에요? 그걸 보고 전 인민의 노동자화를. 그러니까 한국 사회의 경제 규모가 커지긴 해도 그 중에서 자본가라고 불리는 사람은 이제 한 줌 정도만 남고 나머지들은 다 그 자기 노동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 노동자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마르크스가 얘기하는 건 전 노동자의 거지화, popularization of proletariat라고 부르는데, 전 노동자의 거지화가 발생하는 거예요. 왜? 이러한 그 이윤율 정감의 법칙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 자본가들은 그 가변자본 부분, 즉 임금 부분에서
그 이윤을 확보하지 않으면은 생존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임금을 축소시키고 임금 수준을 하락시키는데 어느 때까지냐 그러면 기하임금, 그러니까 그 임금으로 밥을 해 먹고 다음날 아침에 간신히 그 일하러 나갈 수 있을 정도, 그런 임금까지 떨어진다. 그냥 뭐 문화생활 이런 건 꿈도 못 꾸고 그냥 간신히 목구멍에 풀 치를 정도로만 살게 된다. 그 뭐 거지나 마찬가지 아니냐. 그래서 전 인민의 거지화다, 이렇게, 전 노동자의 거지화라 이렇게. 그러니까 전 인민의 노동자화와 전 노동자의 거지화를 합치면 뭐야?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노동자 혁명의 바탕이 발생하는 거지. 그럼 노동자 혁명은 그러면 그냥 자동적으로 발생하겠네? 그게 아니다. 마르크스 이야기는 그 인민들이 이 자본주의의 속성을 모르게 그 숨기려는 강렬한 그 갖가지 조치들이 숨겨져 있다. 대표적으로 자유주의, 또 민족주의 이런 것들이 그 자본가들의 착취를 숨기기 위해서 개발한 자본가들의 이데올로기다, 이게. 응? 이데올로기, 허위의식이다, 이게. 그래서 이 허위의식을 깨부수고 현실을 과학적으로 이해하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그 집단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공산당이다. 공산당 혁명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공산당이, 이 전위정당인 공산당이 이 허위의식을 깨뜨리고 자본주의의 실상을 과학적으로 이해하게 해줌으로써 그냥 자동적으로 노동자 혁명이 일어나게 만든다. 그래서 결론은 뭐야? 노동자들의 혁명을 통해서 아주 한줌되는 자본가들을 두드려 부시고 전 세계가 같이 노동자로서 동맹을 맺는다. 이런 주장입니다. 실천 국가를 보면 자유주의는 영국이 대표하고 민족주의는 독일이 대표하고 공산주의는 러시아가 대표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목표를 보면은 이 서로 다른 분석단이, 서로 다른 이론, 서로 다른 대안의 핵심이 있지만 목표는 동일하다 하는 거예요. 세계적 복지 극대화. 그러니까 아담 스미스의 표현에 따르면 모든 세계가 다 자유무역이 되면 모든 세계인민이 다 가장 최적의 그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거지. 프리드리히 리스트의 말을 따르면 모든 민족들이 다 지금 자립적인 체제를 만들어서 세력 균형을 형성하면은 서로 국가 간의 갈등도 없는 그런 각각의 생산력이 최고에 달하는 복지적인 세계가 이루어진다는 거지. 칼 마르크스 입장에 따르면 노동자의 혁명을 통해서 전 세계가 다 프롤레타리아 계급으로 통일되고 그들의 복지가 최대한으로 극대화되니까 결국 세계적 복지 극대화가 이렇게 되는 것이다. 응?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정말 이 대단한 이론들입니다. 지금 이 동영상 강의로서는 더 이 부분만은 길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주 최대한 요약해서 이야기해 주었는데, 여러분들로서는 아까 얘기를 한 바와 같이 이 책들을 꼭 한 번씩 보기 바랍니다.